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침샘 비대증 자가 진단법. 네, 요거는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이거 잠깐 마이크 내려놓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 또 약간 이 준비를 우리 부장님께서 잘 뽑아서 해주셨는데, 침샘은요 이렇게 보시면 제 얼굴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 얼굴에서는 일단 귀 밑샘, 이하선이라고 하죠. 귀가 이제 한자로 이잖아요. 그리고 아래 하, 선은 이제 샘 선자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귀 밑 샘, 요즘에는 한글로 쓰는 게 더 맞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이하선 뭐 이렇게도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많이 쓰는 이제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하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지금 그림을 2D로 그려놨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이런데, 여기 부분 이제 우리 사각턱 끝에 뼈가 있잖아요. 여기 뼈에서 약 45도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요 부분에 만져지는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 뭐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 레몬을 생각한다든지 뭐 시큼한 거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여기 찌릿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침샘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침은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저도 지금 찌릿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턱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래서 악하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를 턱 밑샘이라고 불러요. 네, 턱 밑샘. 그리고 침을 또 제일 많이 분비하는 곳 중에 하나가요, 혀 밑샘이라는 거예요. 혓바닥 밑에 있어요. 이거는 거울 보시고요, 이렇게 거울을 들으신 다음에 입을 벌리시고 혓바닥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밑에 보여요, 실제로요. 그래서 침샘 다른 이런 데 비대되신 분들 봤을 때 그냥 해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침샘 혀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혀 밑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혀 밑샘이 커지면은 이중턱이 더 심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혀 밑샘은요, 구강 구조예요. 입 안에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여기 살도 없으시고 이중턱도 없고 한데 혀 밑에,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이중턱 부분이 침샘이라고 오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샘이 거기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 이제 보톡스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뭐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침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침샘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그러니까 제 다른 날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말 그대로 이중턱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 가운데는 침샘이 입 안에 존재하지 이 살 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면 윤곽 하시거나 뭐 턱끝 수술을, 뼈 수술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플로우 자체가 떨어져서 그 넓은 목 힘줄, 근육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진 경우,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침샘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부위에 침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3가지를 이게 침샘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우리 입안 전체에 침샘이 다 있어요. 우리 입안에는요, 입안 점막에는 아주 작은 독립된 개체의 작은 침샘들이 있거든요. 제가 신부볼 수술하면서 점막에다가 절개를 하려 들어가게 되면은 작은 침샘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물론 그거 뭐 몇 개 정도 손상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근데 입안 전체에도 있고요, 심지어 입 천장에도 침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을 만드는 건 입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제일 많이 만드는 거는 보통 입 안에 당연히 있는 혀밑샘이 침을 제일 많이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귀밑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즈는 제일 크지만은 침은 제일 적게 만들게 돼 있고, 그리고 귀밑샘은 교감신경계에 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때 마른 침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끈적끈적한 침.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여기서 귀밑샘에서 침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하거나 막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게 되니까 물처럼 질질 흐르는 침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이제 보통 이제 혀밑샘하고 턱밑샘에서 좀 많이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을 제일 많이 만드는 곳은 일단 혀밑샘이 제일 많이 만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크기가 제일 크지만은 그래도 침을 제일 적게 만드는 곳은 귀밑샘이고, 귀밑샘은 보통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을 했다 이럴 때 이제 끈적끈적한, 입이 마른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입이 뭐 사실 마른다기보다는 끈적끈적한 침이 분비되게 만드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좀 만들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침샘 비대증의 자가 진단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을 보면 이제 침샘이 여기거든요. 이제 제 얼굴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귀 밑에 여기가 이제 귀 밑샘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턱 밑이 되겠고요. 그리고 혀 밑은 이제 혀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혀밑샘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겉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톡스 치료를 하는 거는, 약물 치료를 하게 돼 있는 거는 귀밑샘하고 여기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자가진단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게 내가 비대돼 있느냐 안 비대돼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보셨을 때 여기가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느냐, 그랬으면 이제 귀밑샘 비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진단할 때도 보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시라, 이렇게 돌려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돌려봤을 때 턱선 부위하고 침샘 부위하고 경계가 무너져서 거의 일자로 보여지고, 혹은 만져봤을 때에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나 딱딱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침샘 비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침샘 비대에 대한 이제 자가 진단법이 되겠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가짜 침샘 비대증도 있어요. 가짜 침샘 비대는 뭘까요? 네, 뭐 가짜 침샘 비대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밑샘 같은 경우에는 가짜 침샘 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각턱에다가 이제 교근에다가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부볼이 도드라지고, 그리고 귀밑샘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짜 침샘 비대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은 사각턱 보톡스를 안 맞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올라오지 않고 영구적 반영구 퇴축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보톡스 몇 번 맞았다고 이제 이 교근이 거의 퇴축돼서 많이 올라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여기다가 귀밑샘을 많이 눌러놓고 해서 다시 이쪽을 눌러주는 방법,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턱밑샘도 가짜 비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턱밑샘의 가짜 비대는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무턱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우리 옛날에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에 처마가 있단 말이에요.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마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좀 옆에다 그려볼까요?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전기줄이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계량기도 있고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걸 만약에 우리가 턱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턱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턱이라고 하면은 이 턱뼈가 좀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턱뼈가 조금 이렇게 지붕이 처마가 끝까지 안 내려오고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만 내려온 경우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두꺼비 집이 노출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턱이 약간 선이 약하신 분들은 침샘이 오히려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이즈고 전혀 비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많이 비대돼 있어서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가짜 침샘 비대증의 하나 원인, 무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또 흔한 거, 안면윤곽 수술이에요. 안면윤곽 수술도 지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왕창 날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것 자체가 노출이
당연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자가진단법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침샘이 비대해 있는 경우 진성 침샘 비대증,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 침샘 비대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샘이 비대되는 원인 자체는 워낙 많지만은 내가 윤곽수술이나 무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혹은 잘못된 보톡스 치료, 교근 보톡스 치료 때문에 이제 침샘이 비대되지 않았을까. 제가 진짜로 좀 답답한 것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시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침샘 비대가 정말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사각도 보톡스를 놔주는 경우요. 그럴 때는 다음에 나타날 결과 자체를 예측을 못하고 그냥 놔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당연히 침샘 비대가 분명히 있는데 사각턱에다 보톡스를 놔버리게 되면은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뒤쪽에 있는 침샘은 더 커 보이게 되니까 이제 가성 비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병을 치료하려다가 병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침샘 비대증은 유전인가요? 네, 유전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침샘 비대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연령대는 여성분들 치자면 보통 50대층이세요. 50대층에서 이제 젊은 분들 말고 이제 50대층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50대면 보통 갱년기, 폐경 등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몸에서 신진대사나 호르몬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또 체중도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 여성분들이 귀밑샘 비대가 굉장히 많이 돼서 오세요. 이런 경우는 사실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용량도 굉장히 많이 나야 되고요. 또 치료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하셔야지 침샘이 그나마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유전인가요? 라는 것보다는 유전도 있어요. 당연히 이게 침샘이 많이 큰 부모님이시라면 당연히 그 세대들도 침샘이 비대될 수는 있는데, 그 어떤 유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도 이게 꼭 유전이냐 환경적인 요인이냐 이런 것 따지게 되는데, 유전 플러스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좀 많이 좌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침샘 비대가 있으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 침샘 비대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오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외적으로 약간 너무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고 컴플렉스가 되신다면은 요즘에 그래서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침샘 치료 받으시고 하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연적으로 침샘 비대증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다이어트 하시고요. 두 번째 안 좋은 식습관을 좀 고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음주 습관을 좀 바꾸시고, 술을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데 술을 드시면서 또 안주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술은 저녁 때 보통 먹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음식물이 윗속에 있으니까 어쨌든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런 호르몬 자체가 침샘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요거는 그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톡스가 몸에 안 맞는다든지 치료하실 환경이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되시면은 일단은 정기적인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리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걸로 침샘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